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일기어 도서관 파트 3 도서관 사용 설명서. 오늘은 서비스로서의 도서관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자원 얘기를 했었고 오늘은 서비스 얘기를 할 건데, 물론 도서관에 대한 정의가 자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거기 뭐 자원과 건축 건물과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서냐 이용자냐 뭐 얘기는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용자가 맞습니다. 그 사서에 대해서 그닥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사서가 그 핵심 요소로 등장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 초기에 도서관들이 가졌던 양태일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 장사라는 것 자체가 자기 존재와 분리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뭐 그 당시에는 출판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책이 많지도 않았고 대부분 필사이고, 필사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의 책들을 굉장히 뭐 애정을 갖고 관리를 했을 테니까, 그런 사람들이 책을 모은 장서가, 애서가들이 도서관을 운영하고 관계된 사람들, 자기가 친한 사람들, 또 자기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이용했기 때문에 자기 존재보다는 그 장소에 대한 가치가 컸을 것이고, 그런 공간을 지원할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했을 겁니다. 아마 그 고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등을 발굴하는 시점에도 비슷한 양태였을 거라고 봅니다. 뭐 제가 어떤 논문에서 보니까 진정한 그 사서가 나타나기 전엔 대부분 사서들이 주제 전문가로서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도 그 주제 전문가에 대한 얘기가 크게 떠도는 이유가 그렇겠구나 라는 생각도 제가 가져봅니다. 그 어려운 얘기죠. 더 어려운 얘기는 문헌정보학 하는 선생님들 입에서 주제 전문가 얘기가 나오면 누워서 침 뱉는 얘기는 비슷하거든요. 그럼 내가 길러내는 사설은 뭐지? 굉장히 자기 제자들을 제한적인 공간으로 밀어놓고 궁극에는 그들을 클러리컬 워크, 소위 그 사무직으로 만들어버리는 꼴이기 때문에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비스로서의 도서관 얘기를 하면서 도서관의 핵심은 서비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초기 도서관 얘기 나올 때도 장서와 그 장서를 관련한 목록이 있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문헌정보학하는 친구 대부분 배우는 것이 뭐냐면 분류, 목록. 아마 큰 틀을 따지면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얘기들을 배울 겁니다. 그리고 뭐 정책에 대한 얘기, 관리 얘기할 때는 수서에 대한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눕니다만, 뭐 분류 목록을 빼고 나면 문헌정보학과에서는 뭐 별 다른 거랑 차등이 없어 보인다라고 말할 정도로 분류 목록을 핵심으로 생각합니다. 뭐 저도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고 보지만, 문제는 분류 목록을 배운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 하는 얘기죠. 우리가 사서들을 보고 다른 용어로 설명하면 정보 전문가라고 합니다. 뭐 정보나 지식이나 관련된 정보 전문가. 전문가는 얘기는 지식과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대부분 그 전문가나 프로페셔널 워크를 하는 사람들의 그 종목을 보면은 뭐 생산하는 일도 아니고 대부분의 일들은 서비스 일입니다. 상담을 한다거나 뭐 일러준다거나, 의사도 치료를 한다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기능적인 부분도 굉장히 크지만, 실은 그들은 환자 소통을 통해서, 교감을 통해서 환자를 치유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료도 메디컬 서비스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식과 정보는 눈에 띄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걸 생산해내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물류 시스템에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 물류의 한 부분에 있으면서 우리가 하는 역할은 서비스. 그 서비스를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교통정리해주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사서라고 말하는데, 사서가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이 그런 부분에서 가장 핵심이 뭐지? 그러면 이제 분류와 목록에 들어가지.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분류의 원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분류의 원리는 아마 학기 초에 한두 시간 지나면은 분류표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분류표를 배우지? 건축학을 예를 들어보면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건축 현장에 배치받은 건축학
인문학도들은 가서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한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목공을 한다든가 그 벽돌을 쌓는다든가 이런 일꾼들이 현장에 온 현장 소장격인 건축학과 출신을 믿지도 않고 말도 듣지도 않는답니다. 아는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뭐 기껏 말을 해봐야 원론적인 얘기하고 있으면 이거 현장에서 그렇게 안 해라든가 너 지금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뭐 이래버리고 넘어간답니다. 결국 건축학도는 현장에서 다시 현장 일을 배우고 일을 한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건축학도가 현장에서 현장 일을 배워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똑같아지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는 그들을 지휘 감독하면서 새로운 건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그래, 여러분과 소통하는데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좀 차이가 나고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지만 그걸 이해하고는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알겠고 새로운 기법에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 더 좋아. 그렇지, 말로도 누를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이 하는 일을 이해도 할 수 있어야 하고 결국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가는 힘이 필요한 거죠. 그게 제가 볼 땐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럼 다시 사서로 돌아가서 사서는 현장에서 뭘 하지? 이게 재밌는 게 사서는 현장에 가면 사서만 있습니다. 문헌정보학과 출신들이 수업을 하거나 자기들끼리 모이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도서관에 사서가 거의 없다. 사서가 없는 게 사서만 있어서도 안 되는 곳이 도서관이기도 합니다. 대신 도서관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인력을 채용할 수는 없는 곳이죠. 그래서 실은 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인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서관 프렌즈라고 불리는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이 자원봉사자들을 끼지 않고는 도서관 사서가 일하기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서와 자원봉사자 간의 갈등이 심하다는 얘기죠. 제가 좀 쓸데없는 얘기로 시간을 보냈습니다만 이유는 정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정보 서비스, 지식 서비스가 도서관의 핵심이라고 여기고 현장에 왔는데 실제 그네들이 하는 일은 뭐지 하고 보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자원을 조직하는 일이겠죠. 정보 서비스, 지식 서비스의 핵심은 내가 아는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이제 잘못 도와주는 지식, 정보, 뭐 주제, 뭐 이런 얘기로 건너가면 좀 얘기가 논란의 여지가 많으니까 좀 생략하고 결국 내가 모든 사람을 1대1로 대상으로 가르쳐줄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병원에 있는 의사도 자기가 모든 걸 다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네들은 전공 분야를 나눠서 이용자를 조각내죠, 고객을. 조각내고도 그래도 그네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얘기는 포스터를 만든다던가 일반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홍보를 해서 일정 상식을 갖고 오게끔 해주고 그네들에게 그걸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구체적인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럼 사서는 지식정보 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있지? 가장 핵심은 모든 사람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조직하는 것이죠. 분류를 하고 목록을 만들고 그게 먹혔습니다. 아니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중요한 게 수백 년 동안 아니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류표가 바뀌고 뭐가 바뀌었다 손치더라도 소위 문헌정보학과라는 교육기관이 생기기 이전까지 사서들은 그런 일들을 스스로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도서관에서 그 도서관에 맞는 분류표를 만들고 목록을 하고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러려고 보니까 도서관들이 엄청 비싼 인력을 고용해야겠죠. 분류를 할 줄 알아야겠죠. 목록도 할 줄 알아야겠죠. 뭐 글을 읽고 쓰는 것은 당연하고요. 근데 그네들이 단순히 읽고 쓰고 사람들에게 뭐 친절하게 서비스를 알려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축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원을. 그 작업하는데 분류를 해야겠죠. 제가 유학 시절에 분류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소위 패턴 리코그니션? 패턴 인식이라는 공대에서 가르치는 교과목을 들어봤습니다. 그네들은 데이터 하나하나를 객관화시켜서 작업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인문학도들은 그 객관화하기 전에 이게 감성적으로 인문학적인 사고로 접근해서 그룹핑하는 과정에 객관성을 많이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나왔던 것이 색인이라든가 주제명이라든가 뭐 자동 분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객관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이 문헌에 나타난 키워드들을 수출하고 그 키워드가 이것에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되기 위한 조건을 어떻게 만들까? 그래서 빈도수를 따져보기도 하고 한 문장 속에 나타나는 동시 발생에 대한 얘기도 나눠보기도 하고 그래서 빈도가 많이 되는 것들 관찰해봤더니 의미 없는 단어들, 관사라든가 연결사라든가 이런 의미 없는 단어들을 빼고 나니까 아 의미 있는 단어들의 위치는 이쯤 되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 기능을 고르고 그 세 기능 조합을 클러스터링해서 클러스터링 군집으로 만들어서 덩어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계층 구조화시켜서 덩어리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 하는 것이 소위 20세기 말 무렵서부터 나타났던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방법들은 어떻게 보면 실험실에서는 쉽게 접근하지만 현장에서 접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책도 수십만 권이고 그 수백만 권의 책이 전산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키워드를 추출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프리메이드, 프리셋되어진 분류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식을 9개로 구분하고 그 구분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따로 빼내고 이런 식으로 쭉 구분해서 데시멀 클래시피케이션, 십진분류 체계를 만들고 그 십진분류 체계가 획기적이고 거의 공공도서관에 많은 사람들 쓰는 일반 서적들에게는 잘 먹혀 들어가는 구조라 그때부터 도서관학과도 생겨나기 시작했고 교육을 시키기 시작하면서 사사의 위상이 바뀝니다. 내가 했던 일이 뭐지? 분류 목록이었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지식정보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우리 도서관의 분류표는 DDC야. 그럼 넌 뭘 할 줄 알아? 그럼 분류할 줄 알아가 아니라 분류표를 잘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 얘기입니다. 대학 4년 동안 저희가 배운 얘기도 분류표를 잘 이용하는 거지 분류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제가 3학년 때, 4학년 때 처음 해봤던 게 뭐냐면 시서로스 같은 계층 구조를 만드는 것을 한번 해본 적은 있습니다. 엄청 어렵더군요. 의미 구조를 계층화시킨다는 것, 그룹 만든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사서들이 어느 순간부터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도서관 사서에서 가장 큰 덕목은 뭐지? 진정한 서비스입니다. 그 서비스는 앞에 지식이나 정보를 딱 뺀 서비스입니다. 그네들 가면 앞치마도 입고 있습니다. 친절하고 상냥하게 이용자에게 봉사하는 아마 그 영향도 받고 미국에서 들어온 영향도 받고 우리나라는 어정쩡하게 지금 있어서 지식 서비스, 정보 서비스에 대한 개념이 아주 복잡해져 버렸습니다. 지식과 정보 서비스는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을 집단을 시켜놓고 그 집단들이 도서관에 있는 자원을 잘 이용할 수 있게끔 구조화, 조직하는 일. 그 다음에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소위 안내 표지판 같은 것을 통해서 쉽게 접근하는 일. 제가 재직 중에 학생들에게 그런 안내 표지판 한번 만들어 봐 했습니다. 엄청 힘들어 하더군요. 근데 가끔 병원에 가면은 그 안내 표시들이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손으로. 색깔을 여러 개 해서 무슨 과 가라고 쭉 길 따라가면 들어가죠. 저도 유학 시절에 병원에 있는 식당이 맛있었고 싸서 병원 식당을 많이 이용했는데 약점은 뭐냐면 식당을 찾아가는 건 쉽습니다. 현관문에 들어서면 식당 표시가 있으니까 쭉 보고 따라가는데 밥을 먹고 나가면 X 표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문이 많으니까. 내가 나왔던 문이 어딘지를 모르면 내가 들어왔던 문을 못 찾으면 헤매는 거죠. 같은 길눈이 어두운 저로서는 길을 찾는 게 엄청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 길에서 내비게이터를 딱 폈을 때도 깝깝한 게 이게 지금 내가 가는 방향이 뭘 가르치는지 동서남북에서 지금 위치가 내가 저기 찍힌 것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처음 움직일 때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서로 좌표가 안 맞아서 위상이 안 맞으니까 막 길을 엉뚱한 데 안 나지 않습니까? 차 위치가 어느 쪽 방향이냐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꺾어라가 진짜 오른쪽인지 아니면 쟤는 어디를 향해서 오른쪽이라고 말하는지 길은 어두운 저만 가는 경험이겠지만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본다면 지식정보 서비스라는 사사의 역할이 진정 뭘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 모든 분류체계는 다 되어 있고 중요한 거는 거기에 접근한 안내 표지판에 대한데 안내 표지판이 이런 판때기에 글서 어느 쪽으로 가시오 하는 것만이 안내 표지가 아니라
색인 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한 안내 표지고 초록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가서 시간을 허비할 수 있는, 가서 막 헤매면서 찾으면서 시간을 허비할 수 있는 부분을 줄여줄 수 있고 정확하게 그곳을 지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잖아요. 그런 걸로 짚고 들어가면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큐레이션이라는 얘기. 이게 안내 표지 기능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 내가 동호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동호회 카페를 하나 인터넷에 만들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들어서 막 얘기를 나눕니다. SNS 서비스가 일어나는 거죠. 별별 글들이 다 어떤 사람 질문도 하고 어떤 사람 거기 답변도 하고 하는데 이게 하루만 해도 몇 페이지씩 넘어가고 한 달, 두 달 넘어가면은 이렇게 쌓여가지고 그 속에서 뭘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나는 게 뭐죠? 예, 키워드 검색을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근데 키워드 검색하면 최대 약점이 뭐냐면 쓰는 사람마다 용어가 다르다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용어가 몇 개씩 조합해서 쓰기 시작하면 검색 효율이 많이 떨어지죠. 아마 배웠을 겁니다. 재현율이라든가 정확률이라든가. 그래서 그거를 시행함에도 동시에 뭐를 만드냐면 Q&A 코너를 만듭니다. 아, 묻고 답하기를 따로 만들어 둠으로써 사람들이 질문한 것들 조금, 왜? 자기네들은 그냥 소위 그 사교로 모여서 떠드는 카페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글이 오가지만 그래도 묻고 답하는 코너 따로 만들면 좋겠네. 근데 어느 날 되면 묻고 답하는 코너도 계속 커집니다. 왜? 질문했는데 답을 못 봐서 어떤 사람 늦게 그 질문을 봐서 답을 올렸을 때는 답과 질문이 너무 과거로 들어가 버려갖고 원하던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그런 질문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또 질문하고 근데 질문하는 걸 가만히 분석해보면 자주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자주 하는 질문들을 안 하게 만들기 위해서 뭘 만드냐면 자주 했던 질문들만 모아서 또 코너를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서 뭘 하냐면 사람들이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것들, 자료 찾는 데 보낸 시간들을 최소화시켜주는 거죠. 이걸 확장시키면 아, 나 오늘 꿀꿀한데 무슨 책을 읽지? 도서관 가서 꿀꿀한데 읽고 싶은 책이 뭐지 하고 뒤져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아니, 물론 정치 내용 안에도 꿀꿀한 날 읽으면 좋은 것도 있고 사회도 있을 것이고 문화도 있을 것이고 체육에도 있을 것이고 역사에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그게 분류표상에는 소위 지식구분, 학문구분처럼 되어 있어서 꿀꿀한 날을 읽는 건 나오질 않거든요. 그럼 사사가 뭘 해주면 좋을까 하는 얘기죠. 그런 임시 방편적인 것들, 템포러리한 것들, 일시적인 것들을 모아서 그룹핑해서 책을 빼주는 일들. 한 자리에 모아주는 일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힘들다고요? 도서관에 가면 많은 코너 중에 신간 코너들이 있습니다. 이건 새로 들어온 책만 모아둡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 사서가 열심히 일하나 안 하나 볼 수 싶으면 거기 가보면 압니다. 신간 코너에 책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책이 쌓여 있는지 어느 도서관은 아예 신간 코너가 없는 데도 있고요. 어느 도서관은 신간 코너라고 만들어놨는데 신간 코너라기보다 그냥 사람들이 찾는 베스트셀러들만 잔뜩 모아둔 데가 있고요. 이게 꽤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 책을 찾는 행위가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옛날 폐가할 때도 그렇게들 많이 했겠지만 개가할 때도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대출된 책을 서가에다 끼지 않고 사서 뒤에 배열해 둡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할 때 나올 때는 사서 뒤에 있는 그 공간에 있다는 표시를 해주기만 하면 이용자들이 검색해보고 서가에 가지 않고 바로 오거나 이 코너에도 접근이 가능하게끔 해주면 직접 거기서 빼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필요한 책들을 찾아서 이용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얼마나 오래된 책들이 있는가, 얼마나 자주 갱신하는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가에 따라서 도서관의 서비스질이 확 달라지는 거. 꿀꿀한 날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청소년의 날이 있다. 다음 주가 청소년의 날인데 그럼 사서들이 모여서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청소년의 날에 의미 있는 책들은 뭐가 있을까를 찾아서 목록을 만들고 청소년의 날에 대한 얘기를 포스터를 만들고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런 게 왜 만들어졌는지 역사적인 얘기도 하고 관련된 도서 목록을 달아주고 책을 한 자리에 모아주면 한 달 정도는 이용시키겠죠. 그 이용이 끝나면 책들을 다시 원상복귀 시켜놓고 대신 이 목록은 내가 이용할 수 있는 FAQ 코너 같은 데 같이 쌓여서 언제든지 시간이 지나도
청소년의 날의 행사에 쓰였던 책들을 다 볼 수 있겠죠. 그것만 있습니까? 문제는 도서관이라는 공간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게 문화의 공간입니다. 애써 도서관을 찾아가는 것은 궁금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는 것은 낯가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자기가 그 분야를 잘 모르니까 소위 예전에 우스개 얘기입니다. 목욕탕 가자 그러면은 애벌로 씻고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내 몸이 너무 더러울까봐 그런 기분으로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고 책을 읽는 사람들의 계층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건 너무 쉬워. 나 이런 거 읽고 싶어. 도서관이라는 공공성을 뗀 도서관이든 대학 도서관이든 다 마찬가지인 것이 내 개개인의 수준을 다 맞춰줄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의 책들이 다 쌓여있을 수는 있습니다. 도서관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책을 읽지? 근데 분류표로는 주제로만 나눠져 있지 이 책이 쉬운지 어려운지 내가 읽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시켜줄까? 어떻게 그걸 서비스할까? 그것도 큐레이션과 비슷하게 나름대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어린이 프로그램, 예서 청소년,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아이들을 데리고 하는 프로그램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 알파벳을 써진 판에 각종 그림도 있고, 가서 애들이 공부하게끔 그냥 판만 보고 공부하고, 떠들고, 놀고, 게임하고, 노래하고, 그러면서 그림책 펴놓고, 복합적으로 접근합니다. 아이는 그 속에서 호기심을 발동시키고,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이제 조금 성장하면 자기가 책을 고르기 시작하겠죠. 책을 고른다는 건 내가 이게 좋은 책이야, 나쁜 책이야, 아니라 호기심 어린 책들을 골라서 읽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다양한 책을 보게 되고, 그중에서 자기가 선호한 책이 생기기도 하고, 단계별로 커가는데, 우리네 부모들은 그 시간도 안 줍니다. 잡아다가, 기어이, 이 책 읽어, 이 책 읽어, 이 책 읽어. 심지어 나한테는 어려운 버거운 책도 막 읽으라고 강요하기도 하죠. 그걸 적당히 지켜봐 주는 것은 본인이 제일 잘합니다. 근데 이제 단계별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이용시키고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 하나하나 계층적으로 단계적으로 자기를 키워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걸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아까 청소년에 대한 얘기라면 청소년 얘기들을 누가 읽을까? 그 젊은 아이들보다는 나이 든 사람들이나 또는 청소년 부모로, 자식으로 든 부모들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하나하나 이해해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관련된 책을 소개하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도서관에서 일하는 프로는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데 프로는 전부 낱개로 놀고 있어요. 이게 뭐지? 그걸 연결시켜주는 것, 책과 연결시켜주고 프로그램 연결하고 사람을 연결하고 그걸 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게 진짜 리터러시, 문해에 대한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앞에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내용이 길어졌는데 도서관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문해가 글만 읽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해는 문화를 이해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최근의 문화는 메이커 스페이스죠.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문화들이 나왔습니다. 왜? 공작 도구들이 엄청 좋은 게 많아졌으니까. 싸고 많은 종류의 공작 도구들이 있다 보니까 쉽게 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설조차 없는,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시설을 갖춰주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교육을 시켜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죠. 제가 다니는 그 사회 프로그램 중에 하나, 목공을 해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사실은 그 목공을 조직적으로 가르쳐주는 데는 아닙니다. 그냥 기계만 놓고 쓸 줄 아는 사람들 쓰라고 돼 있는데 도구라는 것이 그 공부라는 게 특히 전동 공부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전교육이라든가 이걸 해주는 서비스도 굉장히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서관이 가르쳐 줌으로써 쉽게 낯설지 않게 그게 문화적인 어떻게 보면 문화읽기 같은 개념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제가 끝으로 라키비움이라는 부분을 달아놨는데 이거는 라이브러리, 아카이브, 뮤지엄이 합쳐서 라키비움이라고 막 떠드는데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그냥. 저는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은 이미 그랬는데, 제가 도서관에다가 박물관 기능을 하나 집어넣으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대학 도서관도. 그것도 말이 많더군요. 사서 선생님들 지금 제일 심각한 건 뭐냐면, 일이 전부 자기 일이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자기 일이 생기면 안 하고 싶은 심정은 누구나 갖겠지만,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본인의 일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본인이 하기 싫으면 그 자리에 사사아닌 다른 사람을 넣으려고 하겠죠. 아마 락키비움이라고 막 떠들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도서관에 아키비스트도 들어와 있을 것이고, 박물관 전문가들도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하려고 할 겁니다. 사서가 그런 역량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죠. 가능할까요? 우리 한번 자아 비판해보면서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